나 임신했어. 숨이 막힐 만큼 기다려온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내 가슴을 가르며 내려쳤다.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다른 남자의 아이야. 그 순간 여의도의 불빛이 단숨에 꺼져버린 듯 세상은 숨조차 막히는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마지막 끈을 붙든다. 나 역시 그랬다. 7회를 함께 산 아내만큼은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흘린 세월, 믿음이라 부르던 희망은 허망하게 부서졌다. 아내는 눈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더 기막힌 건 뒤이어 터져나온 담담한 한마디였다. 그 사람도 곧 이혼할 거야. 우리도 정리하자.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수순인 양, 내 존재는 한순간에 과거로 밀려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진실을 드러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복수, 그것은 처음엔 너무도 낯설고 무모한 단어였다. 그러나 배신당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절망과 치욕은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법과 증거 위에서 하나씩 쌓아 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더 참혹했다. 아내가 내뱉은 이름 박도현.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또 다른 가정을 꾸린 남자였다.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 삶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배신의 불씨 위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어갈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끝에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 57살. 여의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버텨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는다. 크게 성공한 적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쌓은 적도 없었지만 최소한 성실하게 살아왔고 무엇보다 가정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고 믿어왔다. 아내 한유정, 49.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늘 바쁘게 지냈다. 결혼한 지도 7회가 지났지만 아이는 끝내 얻지 못했다. 아이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적도 있었으나 그래도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라며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균열이 번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식, 세미나, 병원 모임이라는 핑계로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카카오톡 답장은 한참이 지나야 겨우 한 줄 돌아왔다. 양재교육센터에서 세미나가 있다며 외출한 날, 번진 화장과 낯선 향수가 그녀의 몸에 묻어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7회를 함께 산 아내만큼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마지막 끈을 붙들고 싶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아내가 거실에 앉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다가 겨우 내뱉은 한마디. 나 임신했어. 숨이 막힐 만큼 벅찼다. 그렇게 기다려온 소식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진 고백은 내 가슴을 가르며 내리꽂혔다.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다른 남자의 아이야.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여의도의 불빛이 단숨에 꺼져버린 듯 세상은 숨조차 막히는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열었다. 누구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낮게 말했다. 병원에서 만난 산부인과 과장 박도연이야.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듯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자가 내 가정을 짓밟고 있었다니. 치가 떨렸다. 아내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다. 그 사람도 곧 이혼할 거야. 우리도 정리하자. 담담하게 내뱉는 아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7회를 함께 산 삶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부정하고
다른 남자와의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머릿속은 절망과 분노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반드시 끝까지 가서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감정에 휘둘려 무모하게 나설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법과 증거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곧장 법무법인에 연락해 절차를 확인했고 내용 증명 발송을 준비했다.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행동을 했다간 불법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는 생각보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에는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었고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영수증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이어주었다. 레지던스 숙박 영수증과 내 차량 GPS 기록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한유정의 임신 진단서를 손에 넣었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도현, 45,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내 강미선과 8살 딸을 둔 가장이었다. 가정을 가진 자가,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남의 가정을 짓밟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만 이 지옥을 짊어져야 하는가? 그 남자의 아내 역시 이 끔찍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여러 날의 망설임 끝에 결론은 하나였다. 반드시 알게 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식으로 만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청담의 프라이빗 라운지에 작은 개인실을 예약했다. 약속 전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내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다른 가정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닌지 수없이 자문했다. 그러나 곧 결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내 삶은 이미 무너졌고 혼자서 고통을 짊어질 이유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약속 당일 라운지 문이 열리자 사진에서 보던 여자가 들어왔다. 강미선, 42. 얼굴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맑음이 남아 있었고 그 순수함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깊이 후려팠다. 그런 여자가 배신자의 아내라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 박도현 씨와 제 아내 한유정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강미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차분히 준비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카카오톡 캡처,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영수증, 숙박 영수증, 그리고 임신 진단서까지. 마지막으로 말을 눌러 담았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나는 증거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차가운 증거는 담담하게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것이 스쳤다.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다. 그 여자 정말 임신한 거죠? 우리 남편 아이라는 뜻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유정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복수라는 단어가 강미선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아는 절망과 치욕을 나도 똑같이 겪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해 그녀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만큼 돌려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나는 처음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내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왜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아야 하는가? 왜 우리만 낙인을 짊어져야 하는가? 그들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 행동이 옳은 일일까? 그러나 강미선은 단호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만 살 이유는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녀의 말은 떠나지 않았다.
복수라는 말은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상처 깊이 박힌 가슴을 찌르면서도 묘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진통제 같기도 했다. 며칠 뒤 강미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생각해봤는데 하죠.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자고요. 그 결심이 전해지자 내 안의 망설임도 하나둘 무너져 내렸다. 처음은 단순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박도연이 자주 드나드는 청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자리를 잡았다. 식탁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섞어 대화를 나눴고 누가 보아도 친밀해 보일 만큼 거리를 좁혔다. 며칠 뒤에는 한유정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서 강미선과 나란히 걸었다. 사람들 시선이 스쳐가는 가운데 우리는 일부러 손을 잡았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와도 그 손은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가 시작한 길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집에 돌아온 한유정의 눈빛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라는 말이 목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난 늘 집 아니면 카페뿐인데.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강미선 쪽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 다짜고짜 물어보았다고 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누구랑 만난 거야? 아이러니했다. 자기들은 수없이 선을 넘었으면서 정작 본인 차례가 되자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입가에 웃음을 띌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저녁,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바에 앉았다. 애초엔 계획을 점검하려던 자리였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억눌러 두었던 상처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나는 지난 7회를 허물어뜨린 배신을 토로했고 강미선은 남편 박도연의 위선과 냉대를 토해냈다. 대화는 결국 긴 한숨과 길게 이어진 침묵으로 이어졌다. 두 잔의 빈잔 사이에는 같은 상처를 짊어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강미선이 잔을 내려놓으며 흐느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만 믿고 살았어요. 의심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 또한 같았다. 7회를 함께한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상처를 나누는 이들이었다. 술이 비워질수록 서로의 고통은 포개졌고 상처 입은 마음은 자연히 가까워졌다. 그것은 충동이었을 수도 있고 복수심의 그림자였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선택을 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머릿속은 복잡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였으니까. 놀라운 건 강미선의 얼굴에 후회 대신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로 갚아준 거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복수의 문턱을 넘었다는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몇 주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강미선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유정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은 것처럼 이제 강미선은 내 아이를 품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안녕 어긋난 인과의 결과일까?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 그대로 이제 그들도 똑같이 겪게 될 차례였다.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은 더 기묘하게 흘렀다. 한유정은 배 속의 아이를 내세워 박도연을 몰아붙였다. 언제 아내와 이혼할 거야? 우리 아이를 인정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박도연은 이미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를 누군가에게 들킨 모양이었다. 어느 날 한유정이 집으로 들이닥쳐 얼굴을 굳히고 다그쳤다. 당신 그 사람 아내랑 만난다면서 제발 무슨 짓이야?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만나고 있어. 왜 안 되지? 한유정은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는 약간 비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하는 건 그저 당신이 한 짓을 비춰준 것뿐이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너도 그 여자와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래,
당신이 그 남자와 한 짓을 나도 똑같이 했다. 결과도 같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마지막 칼날을 날렸다. 강미선도 임신했어. 내 아이를 품고 있어. 한유정의 핏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뱉어낸 말은 단지 뭐라고 뿐이었다. 공기는 무겁게 굳어졌고 7회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내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통쾌함과 동시에 지난 시간이 아깝다는 씁쓸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유정은 곧장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토로했다. 다음 날 박도연이 얼굴을 벌겋게 상기한 채 내 앞에 나타났다.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당신 어떻게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있어? 미쳤어? 나는 냉소 어린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내 가정을 짓밟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그는 격분에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곧 멈췄다. 의사라는 직업과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더 천천히, 더 차분하게 말했다. 때리려면 때려보라. 다만 그 순간 당신 인생 전체가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가진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날 나는 모든 카드를 꺼낼 준비를 끝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다. 내 손에는 카드 결제 내역, 숙박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 그리고 한유정의 임신 진단서까지 철저한 기록이 쥐어져 있었다.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박도연 측과 한유정 측에서 합의 제안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은밀한 합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응징이라 믿었다. 첫 재판날 법정에는 네 사람이 모두 모였다. 불륜의 당사자들과 그 배우자가 한자리에 앉아있는 광경은 기묘했다. 박도연은 끝내 강미선을 노려보았고 한유정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응시했다. 법정은 숨을 삼킨 듯 정적에 잠겼다. 피고 측 변호사는 억지를 부렸다. 원고 역시 동일한 행위를 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다. 원고의 행위는 피고들의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간적 원인적으로 분명히 구분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명백합니다. 판사의 시선이 피구석을 꿰뚫을 때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워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움켜쥐며 생각했다. 이제 진실은 법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박도연, 피고 한유정은 연대하여 원고 서인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법은 내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법의 이름으로 내 억울함이 풀렸고 내가 옳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새겨졌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다. 박도연이 근무하던 병원의 소식이 퍼지자 곧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환자의 보호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병원의 치명적인 흠결이 되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의사에게 도덕성은 곧 생명이었고 신뢰를 잃은 의사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한유정도 다르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복도에서 스치는 속삭임, 커피타임에 끊기는 대화, 의도적으로 피하는 시선들. 그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고개를 숙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빠르게 균열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서로를 감싸던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변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아니야, 당신이 먼저 꼬셨잖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던 입술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비극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한 풍경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박도연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제발 이 일만은 조용히 덮어주실 수 없습니까? 병원도 무너지고 가정도 끝났습니다. 나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내 가정을 짓밟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까?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미선의 임신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순간 박도연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다. 새벽녘, 내 카페 앞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날 향해 소리쳤다. 당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나 이미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허공에 흩날리는 분노일 뿐 아무 힘도 없었다. 강미선과의 관계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가 함께 버티자고 속삭이던 그들이었지만 곧 원망만이 쏟아졌다. 박도연은 내가 임신까지 해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잖아라며 그녀를 몰아붙였고, 강미선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당신이 확실히 책임진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왜 다 내 탓으로 돌려? 사랑한다며 모든 걸 버리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죄인으로 몰고 있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파멸 그 자체였고, 그것은 내가 원했던 응징의 완벽한 서막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강미선 씨가 직접 박도연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그는 씩씩대며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까지 건드렸어? 그러자 강미선 씨는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맞섰다.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짓밟았잖아요. 이건 운명 같은 결과예요. 그 말에 박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으로 굳어졌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 그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세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도 넌 내 아내잖아 라고 절규하던 순간 강미선 씨는 차갑게 준비해 온 서류를 내밀었다. 아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탁, 책상 위로 떨어진 이혼 서류는 모든 것을 예고하는 종결의 울림이었다. 그 순간 박도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는 단호히 이혼을 요구했고 불륜 상대 한유정은 결혼을 조르며 울부짖었다. 병원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원 판결로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 그는 사면 초가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추락은 그 다음이었다. 한유정의 절망은 깊어져 갔다. 박도연이 계속 결혼을 미루자 불안은 곧 공포로 변했다.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없어? 그녀의 다급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칼날보다 잔혹했다. 솔직히 말해서 넌 그냥 재미였어.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그 순간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며 스스로의 삶을 걸었던 여자가 단 한 줄의 말에 산산조각 나던 얼굴. 7회의 결혼을 버리고 택한 남자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충격은 인간이 끝없이 추락하는 나라 그 자체였다. 몇 달이 흘렀다.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유정은 결국 박도연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화려한 화장품, 매장과 병원 복도를 오가던 여자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노량진 지하 원룸으로 밀려나 곰팡이가 핀 벽지, 습기 찬 공기 속에서 아이 울음을 달래야 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으려고 신문지를 덧대었지만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싸늘한 냉기가 그녀의 삶을 잠식했다. 컵라면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때로는 울다가 잠들곤 했다고 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콜센터에 취직했지만 하루 종일 낯선 고객의 욕설과 항해 전화를 받아내야 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쉼 없이 떨렸다. 일이 끝나면 밤늦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추운 골목에서 종이를 붙이다가 손끝이 잉크로 물들고 갈라졌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 병원 코디네이터 시절의 단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그녀를 더욱 무너뜨린 건 사회적 시선이었다. 직장 동료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친정 식구들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잖아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조용히 강퇴당했고 친구 모임에도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조차 누군가 속삭였다. 저 여자 불륜하다 망했다더라. 뒷담화는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병원 코디네이터 불륜녀 근황이라는 글이 돌았고 그 댓글 속에는 동정조차 없었다. 애는 무슨 죄냐는 말 몇 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녀의 몰락을 당연한 결과라며 손가락질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했던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박도연의 추락도 다르지 않았다.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병원에서 사실상 퇴출되었고 개인 병원을 세우려 했지만 이미 퍼진 불륜 소문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은행 대출은 거절당했고 건물주도 계약을 파기했다. 불륜 의사라는 낙인은 환자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진료실은 텅 빈 의자 몇 개만 남았다. 예전에는 예약이 밀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대기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찾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법정에서도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강미선 씨가 제출한 증거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불륜의 선행 책임이 명확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철저히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은 건 빚과 폐업뿐이었다. 깔끔하게 다려 입던 양복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술집 골목을 전전하며 낡은 점퍼 차림으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내뱉는 모습만 남았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조각조각 흩어졌다. 남의 가정을 짓밟으며 얻은 쾌락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륜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파멸이 당연한 결과라는 걸 누구보다 똑똑히 알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유정은 결국 박도연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수근거림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버티다 끝내 사직서를 냈다. 임신한 몸으로 새 일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설사 구한다 해도 출산휴가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노량진 지하 원룸으로 밀려나 콜센터와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연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화려했던 병원의 불빛 대신 꺼져가는 네온사인 아래 뒷골목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박도연의 추락도 다르지 않았다.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병원에서 사실상 퇴출되었고 개인 병원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퍼진 불륜 소문 때문에 환자들은 발길을 끊었다. 의사에게 신뢰는 생명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영영 잃었다. 게다가 강미선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패했다. 불륜이 먼저였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남은 건 빚과 폐업뿐이었다. 반면 나와 강미선 씨는 달랐다. 처음엔 복수심으로 얽혀 서로를 붙잡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전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위로와 온기,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었다. 새벽마다 한강 위로 번져오는 빛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녀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끝내 울고 말았다. 절망의 끝에서 움튼 생명이 내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준 듯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비출 때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법원이 명령한 위자료 3천만 원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 나는 카페를 확장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공간은 이제 활기를 되찾았다. 손님들은 여기 사장님 참 성실하시다라며 다시 발길을 돌려주었고 카페는 점차 동네의 작은 쉼터로 자리 잡았다. 강미선 씨도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키워갔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회계를 정리하고 함께 아이의 장난감을 고르는 일상이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었다. 그녀와 아이와 함께 지내는 매일은 작은 지지였다.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작은 손가락으로 내 손을 꼭 잡을 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이유를 찾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무너진 세월의 잔해를 덮어주었고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다. 무너진 두 사람의 삶과는 대비되는 장면도 자주 마주쳤다. 어느 날 카페 앞 골목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한유정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예전의 화려한 화장은 사라지고 낡은 외투에 퀭한 눈빛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고개를 획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모습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남았다. 또 한 번은 지인을 통해 박도연의 소식을 들었다.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얘기였다. 한때 의사 선생님이라며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뒷골목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씁쓸함과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강미선 씨와 아이와 함께 걷는 지금
이 길이 내 삶의 전부였다. 한강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나는 확신했다. 배신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국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한유정과 박도연이 경솔하게 저지른 불륜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화려하던 무대에서 내려온 그들은 이제 이름조차 숨기며 살아야 했다. 한유정은 노량진 지하 원룸에서 아이를 키우며 콜센터와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 박도연은 환자 없는 진료실에서 홀로 앉아 신뢰를 잃은 의사의 초라한 그림자만 남았다.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은 스디슨 파멸이었다. 반면 나는 강미선 씨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카페는 여전히 분주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쌓은 신뢰와 온기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강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때면 모든 게 선명해진다. 배신은 잠깐의 쾌락일 뿐, 그 끝은 파멸이다. 그리고 그 파멸을 딛고 선 자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배신은 끝내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새로운 삶의 문턱으로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한강 위로 저녁빛이 번져갈 때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퍼져온다. 그 속에서 나는 확신한다. 내 삶은 이미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